안녕하세요. 인간관계론 이경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파트 2, 개인 차원의 인간관계, 그래서 챕터로는 이제 일곱 번째 시간 7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동기부여의 이해라는 파트인데, 내용이 좀 많습니다. 7장은 내용이 많고, 또 여러 이론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차근차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서 교재랑 같이 보시면서 수업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교재 있으신 분들은 이제 135페이지에 모티베이션이라 이렇게 들어가며라는 란이 있죠. 챕터 7장 옆에 135페이지 보시면 일단 모티베이션의 어떤 정의를 이제 잠깐 간략하게 언급해 있는데, 어떤 그 목표를 향한 자발적인 행동을 끌어내고, 그죠? 충동하고 계속하게 하는 과정을 총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욕구는, 인간이 다 욕구가 있어요, 그죠? 모두 충족되는 것이 아니고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좌절되거나, 그죠? 다른 행동으로 표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복수의 동기들 간의 욕구 좌절로 갈등이 야기되기도 하고, 이러한 모티베이션을 이해해야만, 그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제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 이 자료에 보시면 일단 동기부여, 뭐 직장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조직 목표를 향하여 특정한 행동에 열심히 임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조직, 여러분이 기업의 오너이시면, 그죠, 직원들을 하나의 일체감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려면, 그죠, 동기부여를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런 얘기고, 작업자의 어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노력하거나 결근 없는 출근,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동기부여라는 거는 그냥 흔히 동기부여가 많다 혹은 적다라고 표현한다, 이 정도만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동기부여의 과정입니다. 과정, 그죠? 과정. 어, 일단 동기부여 자체가, 이것도 책도 계속 보셔야 되는데, 137페이지에 보시면 그 동기부여의 시작 자체가 일단 이제 불안정한 상태 또는 불균형한 상태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기부여의 시작은 불안정한 상태라든가 혹은 불균형 상태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는 인간에 의해 경험된 욕구라든가 바람, 기대에 의해 생겨나고,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직장 생활에 더 많은 통제를 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던가, 그죠? 우리 인간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좋은 분위기에 있는 직장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 어떤 바람을 느낀다든가, 뭐, 이랬을 때, 이게 딱 생각하는 순간, 욕구가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편안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상대적 욕구 결핍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욕구란 건 어떤 시점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상대적 욕구 결핍으로 행동을 활성화 내진 촉진하게 만든다. 그래서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때부터 동기부여의 시동이 걸린다고 보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안정하다는 느낌은 욕구를 충족시킬 분명한 행동을 야기시킵니다. 그죠? 일단 욕구 결핍 상태가 돼 있어야 돼요. 불안정한 상태가 돼야 그 다음에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따라서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고, 그죠? 계속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인간이? 앞서 표현한 것처럼 다른 직장으로 다른 직장에 가고 싶다라는 욕구가 발동하면서부터, 그죠? 이제 상대적인 욕구 결핍이 일어난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어, 이제 내 다른 직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모색을 하겠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의 행동이 선택이 되고, 이렇게 선택된 행동은 목표 지향적이어서, 그죠?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그 행동은 계속 유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이것은 다시 개인들에 의해서 상대적 욕구 결핍을 재평가함으로써 피드백 과정이 또 생성되고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본인의 행동이 수정되거나 뭐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이로 인해서 또 다른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어떤 불안정한 상태에서 욕구 결핍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고 행동에 대한 값이 나오는데, 그 값을 또 다시 피드백해서, 그죠? 자기 행동이나 언행들을 재평가함으로써
다시 또 이렇게 순환 가정하는데 그 와중에 또 처음으로 오면서 또 다른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어내고 이런 겁니다. 그거를 이제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상대적 욕구 결핍으로 행동을 추진하게 되고 하나의 행동이 선택되고 그죠?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근데 그것은 이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그 행동을 유지하고 인간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로 또 상대적 욕구 결핍을 또 재평가하거나 또 피드백을 통해서 행동을 수정. 그래서 또다시 또 어떤 불안정한 상태, 어떤 해결된 것도 있지만 또 해결되지 않은 상태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반복 루틴인데 그거를 이제 그 상대적 욕구 결핍으로부터 어떤 행동을 유발시키고 행동에 대한 어떤 값이 나오고 그 값을 그저 다시 평가하고 행동을 수정하고 뭐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게 동기부여의 순환적 과정, 그죠? 우리 교재에는 137페이지 하단에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동기부여의 한계입니다. 한계. 여러분들도 여기 보시면 동기부여가 모든 행동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만 딱 표현해 놨어요. 우리 자료에는 그 내용. 예를 들어서 조직에서 어떤 동기부여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조직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리더십 스타일이라든가 뭐 윗상관들이 리더십 스타일도 다 각양각색이잖아요. 어떤 직무 설계도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의 범위 등과 같은 변수들이 추가적으로 설명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꼭 모든 행위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하고 이제 능력에 관련된 어떤 공식인데 뭐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직무수행 행동, 직무수행 능력 이거는 이꼴 뭐냐? 동기부여 곱하기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기부여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어떤 의지력 뭐 이런 거 뭐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동기부여가 100으로 치솟고 있어도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직무 수행 행동 능력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죠? 아무리 내가 의지가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그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나는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야. 라고 나는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 그런 목표를 정했다. 근데 막 의지는 막 불타올라요. 그런데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으면 그 내가 사업을 하려는 어떤 지식적인 배경도 없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다 박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사람 사는 일이 그죠? 내가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공부도 그래요. 공부도 난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의지가 아무리 불타올라도 책을 보고 이해를 못하거나 어떤 내 능력의 한계가 있어 버리는 거죠. 아니면 책을 살 돈이 없대던가 뭐 기타 등등의 어떤 능력 부분이 제로가 되면 그죠? 100 곱하기 제로는 제로잖아요. 그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동기부여와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죠?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가 기술, 경험 같은 개인 능력이 꼭 뒤따라 줘야지만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동기부여의 한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은 다 제각기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 배경, 그다음에 지식 능력 뭐 등등등. 그래서 각자가 다른 목표나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개인은 동기부여가 더 많이 되고 어떤 개인은 덜 동기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동기의 역동적 성질 그래서 관리자들은 그죠? 오너들은 부하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이 내용을 우리 교재에서 약간 좀 살펴보시면 138페이지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38페이지 교재 있으신 분들 맨 하단을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의 동기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작심삼일이란 말 들어봤죠? 뭐 이건 다음에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나는 왜 결심해놓고 좀 시간 지나면 못하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 인간의 뇌는 말이죠. 이런 거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따지면 어렵거나 힘들거나 불편한 거를 피하려고 합니다. 어떤 생존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도 일어나실 때 되게 귀찮잖아요. 그 지난 시간에도 나라는 거에 대해서 자아 개념에서 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는 아이하고 미라하고 표현했어요. 그죠? 아이. 근데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렸냐면 아이라는 거는 주관적인 나, 오리지널 나를 이제 아이라고 표현했다고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미라는 거는 개체적인 나를 말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뭐 사회생활도 하면서 예의 범절도 지켜야 되고 뭐 등등등 오리지널 나, 그렇죠? 그게 이놈도 나고 저놈도 나예요. 그러나 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자고 일단 아침에 뭐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아르바이트를 가야 돼요. 정말 일어나기 싫을 때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개체적인 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개체적인 나로서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 몸이 막 피곤한 거 전날 뭐 친구들하고 술을 한잔 했다거나 뭐 좀 과로를 했어. 뭐 전날 업무 때문에 일어나기 싫어요. 그때는 근데 뭐 직장이나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가기 싫다고 안 나갈 수는 없겠죠. 저는 어떤 기법을 쓰냐면 나도 일어나기 싫어요. 그게 진심이고 실제 내 몸의 상태예요. 그때 일단 때로는 10부터 쉬거나 때로는 5부터 쉽니다. 5, 4, 3, 2, 1 하면 무조건 일어난다. 주관적인 나를 도입을 시킵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한가? 하여튼 내 몸은 싫어요. 그리고 내 뇌도 싫고 내 모든 상태는 지금 일어나기 싫은 상태인데 그래도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여러분 무슨 말씀하신지 알겠죠? 그냥 자꾸 내 뇌는 그 편안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죠? 제가 그렇게 합니다. 이제 어떤 쉽게 말씀드리면 바라보는 자를 설정을 해요. 나를 바라보는 자. 그놈도 나죠. 경찰아 너는 지금 일어나야 되니까 지금 몸이 피곤하거나 괴로운 거 참아야 돼. 그러면서 그냥 숫자를 셉니다. 5, 4, 3, 2 이렇게 무조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 이전에 듣던 육체가 가지고 있던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금 피로해하고 있는 거를 잊어먹기 위해서 그냥 일어납니다. 뭐 이렇게 한번 표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이제 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버떡버떡 일어나니까. 그랬듯이 인간이라는 거는 이거 말씀 여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동기부여도 동기부여가 돼도 이게 계속 유지가 되지는 않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도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론에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 자신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몸도 1년 지나면 싹 다 바뀝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세포도 다 변하고 또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닙니다. 이건 과학으로 다 밝혀낸 거예요. 여러분 세포도 1년 지나면 피도 다 한 바퀴 돌고 다 갈려요. 응? 그냥 우리 의식이 계속 뭐 이렇게 사니까 그냥 어제 나도 나고 오늘 나도 나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계속 변합니다. 인간은. 모든 사물도 변하고요. 그죠? 이 볼펜도 계속 쓰면 언젠가 다 없어지고요. 그죠? 영원한 건 없어요. 그래서 동기부여 자체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관리자들은 그죠? 관리자들의 역할이 뭐냐면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하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방안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찾아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도 그잖아요. 나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하다가도 그 다음날 또 늘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직장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상관이거나 그러시면 이건 누구나 그런 거니까 계속해서 푸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어떤 교육도 하고 그죠. 다시 동기부여를 일으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교육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투입을 시켜야겠죠. 인간은 다 늘어집니다. 하여간 뭐 거기까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재미없는데 동기부여 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동기부여 이론. 근데 이제 크게는 우리 교재에서는 여기 또 쪼개지고 쪼개지는데 동기부여 이론 해가지고 이제 내용 이론하고 과정 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일단 크게 보시고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용 이론.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해석함에 있어서 모든 행동의 내용물을 욕구로 설명하는 이론들입니다. 말 그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기부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인간을 해석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도 복잡한데 동기부여도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동기부여 자체를 해석함에 있어서 모든 행동의 내용물을 인간의 욕구로서 설명하려는 이론들을 내용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욕구 단계 이론이 나오고요. 또 ERG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뒤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성취 동기 이론, 이렇게 내용 이론에 요 세 가지가 나오고, 또 이제 과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과정 이론이라는 거는 동기부여를 설명함에 있어서 앞선에 나와 있는 욕구에 대한 설명 없이, 그죠? 동기를 개인에게 부여해주는 과정에만 이제 초점을 만들어둔 이론들입니다. 거기에는 또 뭐 공정성 이론이라든가 목표 설정 이론, 뭐 강화 이론 등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오늘 시간에 좀 다뤄야 되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기부여 이론 중에 내용 이론 중에 이제 욕구 이론입니다. 욕구 이론, 내용 이론 중에 앞선에 있는 이 내용 이론 중에 욕구 이론 먼저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동기부여에 대한 초기의 이론들을 욕구의 개념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다 이렇게 해서 부여가 된 행동의 목적 이렇게 해서 욕구를 충족하거나 욕구를 제거함으로써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또 나옵니다. 이분 메슬로우, 아브라함 메슬로우의 주장, 뭐 욕구 5단계설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분이 또 표현하기 사람들은 특정한 욕구를 충족하려는 과정에서 동기가 부여가 일어난다고 이제 설명을 하셨고,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행동을 유발하며 그것을 의도적으로 충족해야만 더 큰 욕구를 충족하려는 힘이 생긴다라고 또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욕구 단계로부터 자아 실현 같은 최상의 욕구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도 많이 설명을 드려서 밑으로 가야지. 그 뭐 이분의 욕구 5단계 이론이 다시 나옵니다. 보시면.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점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하나씩 또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욕구 5단계가 타당성이 있다면 그 팩트 어널리시스라고 요인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통계학에서. 그럼 각각의 이분이 설정해 놓은 거 있잖아요. 뭐 생리적인 욕구, 안정의 욕구 등등등 이렇게 자아실현 욕구까지. 이게 딱 독립적으로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5단계도 비판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분이 주장한 욕구 5단계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욕구 5단계설을 참조를 합니다만 이거 완벽한 건 아니에요.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욕구 결핍이 다른 욕구를 충족하게 한다는 주장도 비판을 받는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분이, 저는 이 욕구 5단계를 설명을 할 때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 이분의 가장 이 이론의 핵심의 맹점은 한 단계가 해결이 돼야만, 충족이 돼야만 다음 단계 욕구가 일어난다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보세요. 생리적 욕구가 보면 가장 아래 단계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죠? 의식주를 포함한 이세 생산을 위한 성행위, 섹스까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저만 봐도 예를 들어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의식주, 오케이, 뭐, 어렵지만 다 해결되고 있어. 근데 저는 결혼 안 했잖아요. 그죠? 뭐 성적인, 뭐 이런 게 거의 뭐 신부님 수준이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욕구가 해결이 안 됐다고 해서 안정의 욕구가 안 일어나거나 소속의 욕구가 안 일어나거나 윗단계 욕구가 안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해 가십니까? 뭔가 하나가 빠져 있어도 위에 단계가 욕구가 일어나요. 근데 이분은 이게 다 해결이 돼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고 표현했는데, anyway 뭐 하여간 이분의 이론도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응? 약간 내가 좀 어떤 안정의 욕구가 안 돼 있어도 2차적인 욕구 중에서 소속의 욕구를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패러리즘 병렬적인 것 같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욕구라는 게, 그죠? 이걸 꼭 떨어뜨리기는 어려운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아실현 욕구에 대한 개념 정의에도 문제가 제기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 자아실현이라는 거는 뭐 그냥 크게 두 가지로만 설명드렸어요. 하나는 어떤 것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뭔가 일을 해결했을 때 어떤 성취감, 이것도 뭐 자아실현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직장을 구해서 내 직장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 이것도 성취감을 느낄 때 자아실현을 했다고도 표현할 수 있고, 만족스러운 배우자를 만났을 때도 뭐 그런 거, 그랬을 때도 자아실현을 했다고 할 수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철학적으로 뭐 나는 누구고 난 죽으면 어디로 가고 뭐 이런 고차적인 거 이것도 자아 실현 욕구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자아 실현 욕구에 대한 개념 정의가 참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우리 범인들, 우리 일반인들이 느끼는 어떤 보편 타당한 것 중에서 이렇게 두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생활을 연결하고 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좀 약간 낮은 단계의 어떤 자아 실현에 대한 개념 정립이 돼 있어요. 뭐 성취 욕구 같은 거, 그죠? 뭐 이런 거, 그리고 바람직한 인간관계, 뭐 이런 걸로 자아 실현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여간 이거는 뭐 학자들이 제기하는 거니까 자아 실현 욕구도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언어 중에 이제 추상 명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뭐 사랑, 행복, 뭐 감사, 뭐 이런 게 추상적인 명사잖아요. 응? 행복한 게 뭐 돈이 많아야 꼭 행복하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추상 명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 능력, 뭐 행복만 따져봅시다. 행복. 그죠?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돈 많고 시간 여유 있고 뭐 이러면 행복할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인정. 그러나 사람마다 틀려요. 그죠? 어떤 분은 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잘 봐서 행복을 느끼는 분도 있고, 그죠? 뭐 어떤 분은 조그만 뭐 자기 밭을 일구면서도 그거 잘하는 걸 보면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죠? 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념 체계, 그죠? 페이스, 신념, 자기 신념도 있어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인간관계론을 강의를 하는데, 뭐 물론 이제 학교 교육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론들도 많이 다뤄야 되고, 어, 저도 이제 책을 많이 봐요. 인간관계론 책을 많이 보는데, 인간관계론 책도 이제 이런 학습용 교재 말고 이렇게 쭉 소설책처럼 써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간 뭐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되니까 좀 잠시 다뤘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올바른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 정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만의 개념 정립이죠. 예? 친구끼리의 어떤 개념 정리도 여러분이 잡아야 됩니다. 어느 사람까지 받아줘야 되고, 또 뭐, 안 받아주고, 다, 사람마다 틀려요. 틀리다고. 그러니까, 어, 방금 말씀드린 추상적인 어떤 명사들 있죠. 우리가 쓰는 명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래, 자기가 정의를 내려야 딱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그죠?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남의 말만 다 듣고 이러지 마십시오. 개념이라는 건 여러분, 뭐 일반적으로 1 더하기 1은 2가 맞습니다만 사랑이란 개념도 틀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측은지심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누구를 도와줘야 됩니다. 힘들고 이런 분들 도와줘야죠. 그죠? 당연히 인간으로서 어려운 분도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그 출처가 기억이 안 나. 또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 하도 막 떠들어대가지고 실제로 예전에 이런 테스트 한 적이 있어요. 돈 많은 분이 어느 지역에 매일같이 가서 우리로 치면 예를 들겠으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돈 10,000원씩을 다 드렸어요. 동네 분들한테. 땡큐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다음날도 또 10,000원씩 드렸어요. 이걸 한 달 정도 했습니다. 돈 많은 분이. 테스트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 안 갔어요. 계속. 안 가다가 어느 날 딱 갔더니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왜 내 돈 안 내나 이렇게 나왔답니다. 이거 실화예요, 실화. 뭐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맞는데 예? 무작정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 그 권리로 착각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국가에서 뭐 지원금 같은 거 막 주잖아요. 이거 물론 잘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경기도 가평에 사니까 경기도에서 주는 이재명 시장 경기도지사가 주는 경기도 10만 원씩 1인당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가평군에서 또 지원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것도 한 10만 원인가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또 하는 게 있죠. 이거를 받으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래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받아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 요긴하게 국가에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돈을 줬어. 그러면 감사하게 쓰고
이 돈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이래야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안 주면 어떡할 건데,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좀 더 줘야지, 뭐 어째야지, 뭐 별의별 형태가 다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옆에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사람, 저는 친구를 관계를 한다던가 어떤 인간관계를 할 때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 동생이 됐든 형이 됐든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를 계속 돈으로 도와주면 이 사람 망합니다. 잘못하면. 예? 때로는 여러분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도와주면 계속 이 사람 자생력이 떨어져요. 거지들 보세요. 거지들. 그 계속 돈 주면 지가 어디 가서 뭐 일할 생각을 못 하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정말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정말 일하고 싶은데 어떤 뭐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다던가 그죠? 하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 뒷받침 못 해주는 되는 거 있잖아요. 응? 내 친구든 형제든 뭐 이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지 멀쩡하고 멀쩡한데 걔를 왜 도와줍니까? 도와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이런 말 들으시면 오해하실 분도 있는데 제가 강변역 근처에 되게 오래 살았었어요. 어릴 때부터 구의역이죠. 구의역 강변역 동서울터미널 테크노마트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나? 거기 길을 건너가면 항상 모고맘에 돈을 받는 분이 있어요. 예? 그 돈이 좋은 데 가서 쓰여지면 저는 인정. 예? 근데 가끔 가다가 뭐 크리스마스 때도 그러고 지금은 별로 안 그러나 제가 뭐 카페 같은 데 거의 요새 안 다니니까 어릴 때도 많이 갔지만 돈을 받으러 와요. 이렇게 오면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그죠? 못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 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통을 막 디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 통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그죠? 말이 좀 많이 빠졌는데 하여간 여러분들 누굴 돕는 것도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도와줘야지 함부로 도와주면 이게 여러분들 그게 제대로 아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그죠? 우리 이런 교제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적군과 악군을 잘 구분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막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이게 적군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자면 뭐 좋을 땐 다 좋습니다. 인간은 제가 항상 그랬어요. 좋을 땐 좋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도 내가 항상 정신을 차리고 인간관계를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언제 적군과 아군이 나타나느냐? 내가 망가진 거나 힘들 때 상대방 행동을 보면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돈 있을 땐 다 오죠. 다 받고 막 친한 척 하죠. 그죠? 내가 잘 나갔을 때는 딱 무너졌을 때 보시라고 몇 명이 남아있는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여간 뭐 여러분들한테 너무 우울한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개념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들도 있고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까 살펴봤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욕구 이론 중에서 계속 말씀드린 동기부여 이론 중에 지금 내용 이론 중에 ERP 이론 그래서 Existence Needs 존재 욕구죠. 이건 알더퍼라는 분이 또 이론을 세운 건데 앞서는 그 메슬로우 이론이었고요. 이분은 존재 욕구란 게 있고 또 관계 욕구란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성장 욕구, 그로스니스 그거고 앞 머리만 따서 ERG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Relatedness Needs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ERG 이론은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 요거 세 가지 욕구가 있다라고 또 알더퍼라는 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기부여 이론 중에 내용 이론 중에 또 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욕구는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순서가 없고 욕구의 양도 못 채운 만큼 욕구가 또 증대된다고 주장하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이분도 욕구를 충족하면 상위 욕구가 증가하고 상위 욕구를 못 채우면 하위 욕구가 증대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존재 욕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양한 형태의 생리적, 물리적 욕망들을 포함하는 욕구를 이제 존재 욕구로 보셨고요. 그 중에는 뭐 의미 있는 타인, 여러분들 의미 있는 타인이라는 게 그런 거죠. 가족 구성원이라든가 뭐 친구, 직장의 부하나 상사, 뭐 동료, 상대편 경쟁자들까지 포함되고요. 의미 있는 타인이니까. 그 다음에 성장 욕구 보시면 창의적이거나
생산적인 성장을 만들 수 있는 개인의 노력과 관련된 욕구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존재 욕구에서 성장 욕구까지 구체성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욕구라는 게 이제 좌절되거나 퇴행이라는 개념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한 이 세 가지 욕구,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 보시면 이분의 주장이에요. 존재 욕구가 충족이 되면 관계 욕구가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관계 욕구가 불충분해지면 관계 욕구하고 존재 욕구가 또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주장한 게 양을 못 채운 만큼 욕구가 또 증대된다고 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상위 욕구를 못 채우면 하위 욕구가 증대된다. 또 이런 주장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장 욕구가 불충분하면 또 관계 욕구, 하위 욕구가 또 증가되고, 그 다음에 뭐 관계 욕구가 충족이 되면 성장 욕구도 증가하고, 성장 욕구가 충족이 되면 성장 욕구 증가하고, 이분의 주장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